3위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임진왜란으로 망할 뻔했던 나라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는 다소 늦은 나이인 32세 때 묵과에 급제한 후 북방에서 여진족과 수차례 전투를 치렀는데요. 수십 명의 병력으로 1000명이 넘는 적을 막아내는가 하면 여진족의 족장을 직접 사로잡는 등 많은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후 이순신은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1년에는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마치 실전 같은 빡센 훈련을 시켰는데요. 덜어는 죽고 다치는 병사들이 있을 정도라서 원성도 꽤나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덕분에 실제 임진왜란에선 이순신 부대의 사상자가 독보적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노련한 왜군들에게 대부분의 조선군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던 와중에 이순신의 수군은 반대로 그들을 압도하며 모든 전투를 승리했던 것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입니다. 이 중 하객진으로 대표되는 한산도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요. 유인, 반격, 포위, 선멸작전을 물 흐르듯 펼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육지에서도 이 정도의 전술은 성공시키기가 힘든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바다에서 해내신 거죠. 한산도 대첩 후 이순신 장군은 흥주산성에 화포와 보급품을 수송해주는 보급작전까지 성공시키시면서 권율의 행주대첩에 큰 기여를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던 명량해전은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과 싸워 이긴 전투인데요. 이 전투의 핵심은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 단 한 척으로 수십 척의 적선과 1시간을 넘게 싸우며 버텼고, 이에 용기를 얻은 다른 배들이 이순신 장군을 도우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는 수백 척의 외선을 격침시키고 수만 명의 왜군들을 남해바다에 수장시키셨죠. 비록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시고 마셨지만 그는 나라를 지켜낸 최고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이 3위에 랭크되셨는데요. 점수 산정 기준이 달랐다면 당연히 1위에 랭크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선 개인의 무력 부분에서 약간의 감점을 받으셨어요. 그 근거를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자면 난중일기 등의 사료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활 명중률은 84% 정도로 특출난 실력은 아니셨던 걸로 나타나고요. 묵과에서는 급제자 29명 중 12등으로 합격하셨다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무용담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개인의 무력은 조선 장수들의 평균 정도 수준이셨다고 보여지기에 아쉽게도 이순신 장군님은 3위에 랭크 되셨습니다. 2위 이성계. 태조 이성계 하면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은 통솔, 무력, 지력, 정치력,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강의 명장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장군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고려 말기였는데요. 이 시기 중국에선 홍건적이 때로 일어나 고려로 계속 침공해오면서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남쪽으로는 왜구가 1년에 20번씩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지금의 남한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나라의 군벌 세력들과 여진족들도 고려의 북쪽에서 약탈을 벌이며 많은 고려인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이런 헬조선 지옥불 반도 난이도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니 역사의 키는 개인적으로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매우 감사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고려의 무인들 대부분은 성에 틀어박혀 수비전을 펼치거나 밖으로 나가더라도 게릴라전 위주의 전투를 했는데요. 클래스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이성계는 적이 있는 곳이라면 일단 찾아가서는 먼저 대라라는 큰 나팔을 불어 이렇게 "얘들아 형 왔다" 라고 알린 뒤 먼저 선빵을 날려 적들을 쓸어버리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성계가 이끌던 부대는 가별초라는 기병 부대였는데요.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어. 죽지 말라. 예, 전하고! 그리고 이 가별초는 고려인과 여진인, 몽골인까지 합쳐진 다민족 부대였는데, 이성계에게 패배한 적장들이 무슨 포켓몬 수집당하는 것 마냥 이성계의 밑으로 줄줄이 딸려 들어왔기 때문에 가별초 내에는 용맹한 장수들도 많았다고 하죠. 훗날 중국을 통일하는 청태조 누르하치의 6대조 할아버지인 아이신기요로 먼토무도 이때 이성계의 부하였습니다. 또 이성계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용장이었는데요. 일반인은 당길 수조차 없었다는 높은 장력의 강궁을 사용했습니다.
그 활을 본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것은 인간이 다룰 물건이 아니다 라며 감탄했다고 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성계는 그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백발백중의 실력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자면 왜구와 전투를 하기 전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80m 거리에다 투구 하나를 두고 3발의 화살을 쏴서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사기가 오른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격해 왜구들은 완전히 묵사발이 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원나라의 역사서인 원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주 일대를 장악했던 원나라 군벌 나하추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나하추가 장수들을 한 명씩 보내 이성계와 1대1 대결을 시켰는데 그들 모두가 차례차례 이성계에게 죽자 이번엔 동시에 5명의 장수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성계가 모두 한 큐에 사살해버렸죠. 이 모습을 지켜본 나하추의 부인은 평생 저런 장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싸우지 말고 피하십시오 라고 했다는데요. 나하추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군사를 휘몰아쳐 덤볐다가 이성계에게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 외에도 이성계에겐 그게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의 무용담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긴 어려워서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성계는 무려 30년간 주변의 모든 세력들과 수십 차례의 전투를 벌여 항상 완승을 거둔 희대의 먼치킨급 명장이었고요. 마지막에는 고려를 전복시키고 자신의 왕국인 조선을 건국하는 업적까지 세우며 한국사 명장 순위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 고담덕 광개토 태왕. 한국사에서 독보적인 정복군주로 평가받는 광개토 태왕은 유년기부터 몸집이 크고 생각이 대범했다고 하는데요. 10대 중반인 태자 시절 혼자서 호랑이를 사냥해왔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매우 용맹했다고 합니다. 그는 17세의 왕위에 오른 이후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3년간 정복활동에 모든 힘을 쏟아냈는데요. 고구려와 이웃한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여 그저 그런 산악국가였던 고구려를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즉위하시자마자 겨우 17세의 나이로 백제를 공격하는데요. 당시 백제는 한반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국가로서 고구려보다 인구도 많고 생산력도 높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광개토 태왕은 천재적인 용병술로 순식간에 백제의 10여 성을 함락시키고 한광과 임진강의 주도권을 빼앗아왔죠. 당시 백제의 왕도 꽤 능력이 있는 왕이었지만 전쟁의 천재였던 광개토 태왕에게 정신없이 털리고 난 뒤 귀족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안타깝게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광개토 태왕이 백제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거란족과도 동시에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당시 거란은 인구 35만에 달하는 큰 유목민 세력이었음에도 진격의 광개토 태왕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왕께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동시에 2개 이상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건 게 당시의 고구려는 하나의 적과 싸우기에도 벅찬 국력을 가진 딱 그 정도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미국 같은 슈퍼파워는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계속 공격해오는 백제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격퇴하는 동시에 요동지역의 비려 또한 적은 병력으로 정복하는 데 성공한 광개토 태왕은 비려로부터 엄청난 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지에 있는 거대한 소금밭이었죠. 당시 소금은 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을 빼앗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금밭 외에도 유목민적인 비려와 거란을 토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와 함께 풍부한 철광 산지도 확보하게 되면서 광개토 태왕은 정복을 위한 충분한 경제력까지 거머쥐게 되시죠. 이후 자꾸 집적거리던 백제를 제대로 손봐주기 위해 직접 수군을 이끌고 한강 이남에 상륙한 광개토 태왕은 군사를 몇 갈래로 나누어 위체적으로 운용하시면서 단시간에 무려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정복하고 백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당시 백제의 아신왕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영원토록 태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백제왕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광개토 태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백제의 아신왕은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에 복수하기에 앞서 먼저 힘을 키우기로 하죠. 그래서 백제의 아신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야와 외를 끌어들여 가만히 있던 신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이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광개토 태왕이 신라를 도와주시죠. 당시 백제, 가야, 야마토 연합군은 병력도 많고 철갑으로 무장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광개토 태왕의 5만 철갑 기병대는 그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완전히 갈아서 뭉개버리며 남해안까지 진격합니다. 이로써 백제의 연합군은 무너지고 나라를 되찾은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백제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를 끌어들여 지금의 황해도를 공격합니다. 이에 광개토 태왕은 직접 군사들을 지휘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시죠.
그 뒤에도 근성의 아신왕은 또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병사들을 모으지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라와 일본으로 대거 도망쳐버리면서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광개토태왕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셨다고 했죠? 네, 광개토태왕은 백제와 싸우는 와중에 선비족의 정복 왕조인 연나라와도 전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최소한의 병력으로 수비를 하시다가 백제를 주저앉힌 다음엔 공격으로 전환하셨죠. 연나라도 광개토태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개토태왕의 끊임없는 공격에 서서히 무너져 요동부터 요서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빼앗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의 베이징이 있는 유주 지역의 책임자가 고구려로 귀순합니다. 이후 광개토태왕은 후연의 수도까지 진격하셨고요. 결국 후연은 반란이 일어나면서 멸망하고 그 자리엔 북연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새로 세워진 북연에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고구려 왕족 고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광개토태왕은 공격을 멈추고 그를 같은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주면서 북연도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광개토태왕께서는 우리 민족사에서 기념비적인 역할도 하셨는데요. 한국사 최초로 연호인 영락을 제정하시고 중국 중심이 아닌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으로 천하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듯 이의를 기록한 태조 이성계처럼 사방의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긴 광개토태왕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엄청난 영토 확장까지 이루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점에서 동방의 알렉산더라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개토태왕은 이렇게 총점 29점으로 1위에 랭크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사 명장 순위 탑10은 막을 내립니다. 명장 순위를 만들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장군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셨음을 알기에 한편으론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손들이 이렇게 역사를 즐기며 배워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감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3편의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리즈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